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시 지각의 편제와 하기로 하고 마쳤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지각의 편제와 하기 전에 저 시각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지개,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며 몇 가지입니까? 뭐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그죠?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가지 색깔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지개 색깔이 정말 일곱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라고 이를 색을 정하게 된 것이 뉴턴이, 그죠?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되어지는 전자기 파장이 음, 우리 망막에 있는 광수용기랑 그렇게 상호작용해서 저 광수용기를 자극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지고, 또 뇌 안에서는 우리 익히 알다시피 시냅스를 통해서 또 화학적 신호로 전기 신호로, 화학적 신호로 전기 신호로, 이런 변환 과정들이 많은 그런 시냅스 연결망, 신경망을 통해서 처리될 때 우리가 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제 색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뉴턴이 왜 7이라는 일곱 가지 숫자에 해당하는 색깔을 얘기를 했냐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가지를 얘기했냐면은, 바로 기독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뉴턴이 일곱 가지 색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지개를 보면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어, 그런데 사실 일곱 가지 색깔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 파장이 우리가 보는 시각적 대상에 반사되고,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각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 현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심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것들은 일곱 가지가 더 되겠죠. 더 된다기보다는 그 쭉 말주노초 파란보라 얘기하는 색깔과 색깔 사이, 또 거기에서 색깔과 색깔 사이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붙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걸 우리가 색이라고 얘기하는 경험들은 참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직이라는 것도 사실 어 실제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색깔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직이라는 어떤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무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지개는 일곱 색깔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일곱 색깔밖에 안 보이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랄까요? 그 릴케 시처럼, 그죠? 너희들이 이름 지음으로 인해서 내게서 모든 사물을 죽여버린다라고 표현한 그러한 것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실제 무지개가 있어서 그 무지개를 쫓아서 평생 찾아다닌다. 참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죠. 무지개도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우리의 경험이 그 안에 한계 지어져서 그 밖의 것, 실제 존재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음,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상 언어를 용어로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얘기죠. 특히 단순히 해당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은연중에 그 사물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그죠?
난도질한다 할까요? 그 한계 지워버린다. 밀켓이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언어는 믿음을 주는 강력한 독재자로. 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여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에 관한 질문이랄까요? 문제입니다. 우리 심신 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 심신 문제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예, 심신 문제. 바로 신할 때는 이제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물질을 대응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할 때는 마음심 또는 정신이 될 텐데 즉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마음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 정신의 어떤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 심적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언어화해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것을 어 경고하는 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원전 5 세기경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반드시 말하여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언어적으로 생각하죠. 언어적 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즉 우리가 언어를 갖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대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즉 이 뜻이 뭐냐면 금방 앞서 봤던 것처럼 언어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 바로 기원전 5 세기경 파르메니데스. 바로 저 이제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쪽 동네에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죠 잔존해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생각, 의식적 경향 때문에 이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런 철학적인 논의를 해 왔었고 지금도 그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사유가 존재와 예 금방 했던 말이죠. 사유와 존재가 일치한다는 파르미니데스의 이러한 생각은 서양 문명의 근간이자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되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바로 이러한 존재론을 구성한 게 뭐죠? 바로 언어적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바로 인식론. 예,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가 존재론을 결정하는 거죠. 그 존재론하고 인식론이 이거 같이 이렇게 뭐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이렇게 같이 붙어 따라다니는 철학의 세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의 큰 세 가지 중에 뭐 철학적으로 따져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인식론, 하나는 존재론, 그다음에 하나는 가치론이 되죠. 가치론. 가치론 안에는 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심적 경험이 이런 가치론하고 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고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심적 경험 중에는 이 정서가 바로 이 가치론하고 직결된다. 그리고 인식론은 뭐 소위 뭐 이제 우리가 인지다 얘기하는 그것과하고 이제 상통하는 것이야. 어쨌든 인식론이 되었던 가치론이 되었던 존재론이 되었던 이것들은 다 뭐죠? 보편적 질문을 하는 것이다. 철학은 보편적 질문을 하는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런 보편적 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바로 존재론을 즉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규정하게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학적인 생각은 인간 이해에도 영향을 미쳐요. 당연하죠. 왜? 지금 인식론이, 존재론이, 가치론이 그것이 결국은 보편적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보편적 질문 안에 인간 이해가 빠질 수 없고 결국 뭐 보편적 질문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지 다른 동물은 하지 않죠.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철학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동물이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할까요? 예, 하지 않죠.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그런 복잡한 신경계를 가졌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적 능력을 가졌다.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능력의 어떤 요소로서 이제 언어 기능이 관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과학적인 생각은 인간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연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인간관이고 우리 데카르트 인간관은 첫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바로 로저스로 대표되는 자아심리학이 그렇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언어를 가진 인간의 의식, 즉 언어적 의식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면은 결국 이거 이제 빙산의 일각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구성하는 이 전체를 이해하겠다는 거. 근데 결국 일부분 가지고는 결코 이부위를 이부위를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이부위를. 그래서 뭐 제가 또 분터의 말을 다시 언급하자면은 그죠? 모든 의식적인 현상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구성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그런 의식 현상 안에 바로 자아 관찰, 내가 내 스스로 자각하는 그죠? 뭐 여기는 인간 이해했으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거기 포함되니까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대한 이 의식인 부분을 가지고 이 아랫부분까지 더 분명히 뭐 몇 배가 큰지 모르겠지만 더 큰 건 분명하죠. 아랫부분까지 포함되는 이 전체 나를 어, 타당하게 어, 이해한다는 것은 음, 그것이 뭐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과학적인 생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 지난 시간 관련해서 언어와 의식 기능의 현재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지각 시각을 통해서 지각할 수도 우리 청각을 통해서도 지각할 수 있죠. 뭐 누구의 목소리다. 뭐 개가 짖는 소리다. 뭐 그죠? 바람이 부는 소리다. 뭐 이렇게 벌레 소리다. 자동차 소리다. 이렇게 지각하는 것 아니면 촉각을 통해서도 그죠? 미각을 통해서 지각하듯이 여기서 이제 시각을 통한 지각에 있었어도 시각을 통한 지각에 있었어도 바로 좌우방구의 기능이 차이가 있더라.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이거 보시자마자 어떤 형태가 보이십니까? 이건 또 마침 이제 언어, 지금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 전체로 줘 봐서 이거 다 그죠? H자를 그리고 있죠. 그죠? 전체적인 형태는. 근데 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를 보면 이건 다 F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L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마침 또 전체와 동일한 H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당장에 딱 보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전체적인 형태일 겁니다. 즉 전체적인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체적 패턴이 먼저 눈에 띄는데 예, 띄는데 그것은 바로 우방구에 의해서 먼저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방구는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지각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시각이 됐죠. 시지각하는데 더 우세하다, 더 민감하다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또 더 우세하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보다는 전체적인 게 우리가 먼저 어, 지각되어진다. 먼저 처리되어진다. 먼저 간파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것도 제가 탁 순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죠? 전체적인 패턴부터 먼저 띄었을 겁니다. 나는 세부적인 게 먼저 보였을 텐데 그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뭐 의식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추론해 볼 때 그것이 세부적인 것부터 먼저 보였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설명할 뿐이지 이저그이뇌 기능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를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 전체와 부분을 이렇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실험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우방구를 통한 전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빨리 일어나고 전체 파악은 우방구가 우세하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부분보다 전체 지각이 먼저 더 빨리 일어난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즉 누가 어느 부분이 하느냐? 바로 우방구가 어, 하게 된다. 자, 이거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분과 전체가 불일치할 경우, 이 경우에는 전체하고 부분이 동일했죠.
근데 부분과 전체가 불일치할 경우 이 두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이 그림을 앞으로 인제 어떤 형태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부분 요소가 뭘로 이루어진지 파악하세요." 하면 빨리 말해 보세요." 하면은 이건 F가 될 테고 이건 L이 될 텐데 고렇게 지시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해 보시면은 그죠? 자, 이 패턴을 볼 때 "전체 형태를 말해 보세요." 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분을 지각하는 것이 이 경우는 F를 지적하는 것이 전체 형태 H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여기에 부분 지각이 전체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보여드리면서 전체적 패턴이 뭔지 말해 보세요 하면은 이 전체적 패턴은 H지만 그죠? 부분이 F로 이루어졌든 L로 이루어졌든 그것이 불일치하더라도 전체를 지각하는 데는 반응 시간이 그렇게 느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전체와 부분이 동일한 경우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H 부분을 이루는 것도 H, 전체를 이루는 것도 H인데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일치하든 불일치하든 전체적인 형태를 말해 보세요 하면은 이것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즉 전체 지각은 부분 요소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경우에 그죠?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 전체 패턴 H와 상이하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부분 F나 L을 얘기할 때는 그죠? 전체 이 H를 얘기할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바로 전체가 부분 지각을 간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우방구가 더 빨리 전체를 지각하며 우리가 어떤 형태, 패턴의 인식에 있어서는 우방구가 어 먼저 그리고 전체를 딱 파악하는 것이 우세하고 더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제 진화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일단 내 개체가 생존하고 그리고 그 개체의 생존의 목적이라 생물학적 목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목적이라고 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물 심리학적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그죠 또 남기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텐데 그러한 적응에 있어서 적 생존과 번식에 한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죠 먹을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찾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며칠 굶는다 해서 당장 죽진 않지만 그죠? 내가 잡아먹힐 수 있는 어떤 폭식자나 위험한 그러한 어떤 사건 발생으로부터 내가 도피하는 것은 그죠? 그것을 미룬다거나 그죠?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당장 뭐 개체 생존도 안 되고 번식도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어떤 포식자가 나타난다든지 위험한 어떤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날 때 그것이 부분적인 요소가 그것이 호랑인지 사자인지 독수리인지 그죠? 뭐 떨어지는 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죠? 당장의 그 전체적인 형태가 그죠? 어떻게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간파해서 그에 대해서 내가 도망을 간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방구가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해서 그것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그러한 위험한 사건이다. 그것을 파악하고 빨리 처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 녀석들이 선택되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쭉 그죠? 진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나요? "생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심리학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물학을 이해한다 하면은 진화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생물학 할 수도 없고 진화론을 모르고 또는 진화론을 이해하지 않고 생물학 한다는 그거는 뭐 생물학 모르고 심리학 한다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있어서는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참 필수적입니다. 예. 그것만으로 뭐 충분하진 않겠죠. 심리학 안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더 또 다양하게 더 세부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자, 요것도 같은 경우인데 요 경우에 좀 보시면
것이 이제 언어적인 자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비언어적인 자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목표 자극 이거예요.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자, 이쪽부터 보자. 요걸 보는데 우방구 손상 환자가 이걸 보고 그걸 모사하는 거야. 따라 그리는 거야. 좌방구 손상 환자가 이걸 보고 따라 그리는 거야. 자, 좌방구 손상 환자 같은 이 사람은 우방구를 가지고 그죠? 이 자극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우방구 손상 환자 같으면 이거는 좌방구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좌방구를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전체적인 형태는 전혀 모사 따라 그리지 못하죠. 근데 세부적인 형태는 따라 그려요. 뭐요? 이게 다 전체 형태는 M인데 세부적인 형태 G로 이루어졌죠. 그 Z, G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G자를 다 따라 그려요. 그런데 이것이 M이라는 전체적 형태를 모사하지 못해요. 즉 이거 뭐예요? 앞서 봤지만 우방구는 전체 형태를 민감하고 더 빨리 먼저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좌방구만을 가지고 이 형태를 모사하니까 그죠? 좌방구는 우방구와 달리 세부적인 요소를 처리하고 좀 더 시간을 요구하는 그 처리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는 세부적인 형태밖에 모사를 못해요. 그런데 좌방구 손상 환자, 즉 우방구로 이 자극을 처리하는 사람은 그죠? 세부적인 형태는 전혀 그죠? 지각하지 못했죠. G자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형태만 이렇게 모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방구만을 가지고 즉 좌방구가 손상된 이 환자의 경우에 우방구로만 이 형태를 지각할 때는 그죠? 아예 이 G자 이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이 G가 아예 지각되지 않는 거예요. 지각되지 않는 거예요. 즉 망막을 통해서 그것이 시각계로 해서 뇌로 정보는 오지만 이 지에 대한 어떤 시각적 정보가 오지만 그죠? 이 사람이 지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봤다라고 자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처리됨에 있어서는 그런 세부적인 요소 지자가 자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전체적 형태만 보이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우방구만 정상적으로 기능하니까 좌방구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식의 어, 행동,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비언어적 자극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목표 자극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뭐예요? 삼각형이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형태는 이 삼각형을 이룬 세부적인 형태는 직사각형, 즉 사각형이 이루어졌죠. 이 경우도 우방구 손상 환자야. 그럼 이 부분은 좌방구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즉 좌방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자극을 자기가 시각적으로 자각한다는 거죠. 자각할 수 있는 수준에 지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분이 그린 것, 즉 이거 보고 똑같이 그리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다 사각형만 쭉 나열했어요. 그죠? 전혀 사각형 형태가 안 보이죠. 즉 이분은 이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삼각형이 어쨌든 망막을 통해서 음, 이 전체 형태 삼각형에 대한 신호가 들어갔지만 그죠? 본인이 모사한다. 모사한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가 뭘 봤는지 언어적으로 의식한다, 즉 자각한다는 얘기죠. 그 수준까지는 이 전체적인 형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방구는 세부적인 형태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사각형만 쭉 나열하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 안 나타나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좌방구 손상 환자예요. 좌방구 손상 환자는 얘기는 결국 우방구로만 이 시각장을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형태, 삼각형에 대한 것만 자기가 봤다라는 그러한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적 지각이 일어나는 것. 물론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각형에 대한 시각 정보도 분명히 망막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그죠? 1차 시각 피질까지도 전달되었지만 그 위에 상위 수준에 이르러서 언어적 의식 수준에 이르는 그까지는 처리가 안 된 거죠. 왜? 세부적인 그러한 처리는 바로 좌방구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좌방구가 손상되어서 우방구로만 이것들을 지각하고 모사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형태만 본인은 봤다라고 아는 거예요. 실제 이분의 그죠 망막을 통해서 1차 시기 피지까지 들어간 자극은 이 전체적인 형태 삼각형과 구성하는 사각형 이 경우에도 전체적인 형태 M과 구성하는 G자가 다 들어갔지만 그죠? 우방구로 이 자극을 모사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것만 의식화되었고 좌방구로 모사하는 사람은 이 세부적인 형태만 모사된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지각에 있어서 좌방구, 우방구의 그런 편제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앞에 내용 정리가 될 텐데 시각적 지각에 있어 분석적 지각이 일어날 때 뭐 앞서 했던 내용 이해하셨다면 제가 잘 전달했다면 이거 뭐 그죠? 쉽게 이해되시죠? 분석적 지각이 일어날 때 뭐죠? 이거 왼쪽 좌반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일어날 때 좌반구가 더 활동적이고 즉 좌반구가 더 우세하다. 좌반구 편제화되어 있다. 분석적 지각은 이 경우에 이제 시지각이 될 텐데 다른 경우에도 다 동일합니다. 이게 시각 아닌 다른 감각의 경우에도. 자, 전체적인 지각이 일어날 때는 우반구가 더 활동적이다, 우세하다. 자,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반구는 숲을 보고 좌반구는 나무를 본다. 실제 우리가 그죠, 뭐 이렇게 음, 숲 나무를 진 숲을 본다면은 아까 봤던 그 뭐런 그런 언어적인 자극이 되었던 비언어적인 자극이 되었던 전체를 먼저 우리는 보고 세부적인 걸 늦게 좌반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겠죠. 뭐 실제도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는 우반구는 숲을 보고 좌반구는 나무를 본다. 자, 우반구는 먼저 전체를 전체를 간파하고 좌반구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부분을 간파한다. 이것이 왜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느냐 주느냐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적응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 상황에서 또는 포식자를 만난 상황에서 이러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자연 선택되었고 이런 특성을 가지지 못한 유기체 생명체들은 점점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러한 유전자를 지닌 그러한 생명체들만 살아남아서 그것이 결국 우리도 공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시지각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공간 주파수라는 게 나와요. 공간 주파수. 공간 주파수를 제가 앞에 그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죠. 어떤 걸로 할까요? 세부적인 것. 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 가지고 해보죠. 자, 지금 이 선상에서 제가 그 선상에서 지금 밝은 부분은 제가 좌표에다가 지금 그립니다. 여기 뭐 Y축, X축이 뭔지는 제가 생략하고 자, 요 밝은 부분은 제가 요 위에다 점을 찍고 뭐 여기 명도를 할까요? 명도 밝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음, 위치를 할까요? 위치 X 좌표인 위치. 예. 그래서 요 수준에서 지금 요 수준에서 여기는 밝고 하니까 자,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은 제가 점을 찍고 그죠? 어두운 부분은 아래쪽에 점을 찍고 그죠? 또 다시 또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찍고 그죠? 자, 밝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밝고 이쪽에서 어둡고 이제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위치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옮겨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밝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1이라 하죠. 1. 1에다 찍고 어두울 때는 제가 여기다가 0이라 하고 0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상에서 여기는 다 1, 1, 1, 1, 1, 1, 1이 될 테고 0, 1, 1, 1, 1, 1, 0, 1, 1,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 찍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연속선상을 표현해 보자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요 사이에는 틈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와 같이 표현해 보자면은 여기는 지금 1111, 11111, 그리고 여기는 0, 다시 여기 11111, 0, 11111, 0, 1111, 0, 111 되겠죠. 여기 까만 선이 있는 요 부분만 0이 하나, 둘, 셋, 넷 있었고 그다음에 다 111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단순한 선의 패턴이라서 이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시야상에, 그죠? 보여지는 이 모든 형태들을 명도의 밝고 어둠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내가 지금 어떤 뭐 어, 하나의 컵을 본다 할 때 그 컵의 이 지금 보여지는 조명 아래서 밝고 어둡고, 그리고 컵의 가장자리와 컵의 안쪽, 그리고 컵과 배경 사이에 명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잘 전달이 됐는지 제가 좀 염려스러운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공간 주파수라는 것이, 그죠? 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조금 전에 봤듯이. 조금 전에 봤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시야상에 명암이 어두웠다가 점점점점 옅어졌다가, 또 점점 어두워졌다가 옅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옅어졌다가 어두워졌다 옅어졌다 어두워졌다 한다. 여기서는 어두워졌다가 옅어졌다가 어두워졌다 옅어졌다 어두워졌다 옅어졌다 어두워졌다 옅어졌다 어두워졌다 옅어졌다 어두워졌다. 그죠? 바로 이걸 공간 주파수예요. 일정한 동일한 공간 안에 명암의 밝고 어두움의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를 고공간 주파수로 하고,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것은 일정한 그 시야 공간 안에 밝고 어두운 패턴이 저공간 주파수죠.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 대상들의 그런 형태라는 것은 그 배경과 가장자리 사이의 그 경계선, 그리고 또 그 특정한 아까 컵을 말씀드렸는데 컵 안에서도 그것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뭐 조명이 이게 간접 조명이냐 직접 조명에 따라 그 부분이 다, 그죠? 밝고 어둠이 이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국 이런 식의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저공간 주파수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앞에 봤었지. 이 그대로 지금 안 지워지고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 뭐요? 이거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경우는 더 많고, 이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죠. 바로 이것이 저공간 주파수에 상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공간 주파수에 상응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 수준에서 밝고 어둠을 표현한 거. 바로 이렇게 저공간 주파수는 전체적인 형태, 큰 형태를 우리가 지각할 때 그 시야상에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공간 주파수는 우리 시야상에 아주 세세한 부분적인 것의 어떤 형태, 패턴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시야상에 나타나는 형태 패턴을 다 이렇게 주파수화해서 이렇게 어, 어널리시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국 그런 주파수들 다시 다 조합하게 되면은, 그죠? 합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고공간 주파수, 저공간 주파수. 즉 저공간 주파수는 좀 전에 그림 보셨듯이, 그죠? 전체 윤곽, 큰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된다겠죠. 즉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밝고 어두움에 따라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격자로, 이게 말씀드린 격자로 표현하면은 저공간 주파수,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낮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는 뭐 바로 우방구가 더 잘 처리한다. 즉 여기서는 바로 전체적인 형태 아니면 부분적인 형태에 있어서 좌우 방구의 기능 편제와 앞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공간 주파수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방구는 저공간 주파수에 더 민감하다. 즉 달리하면은 패턴 변화가 적은 것에 더 민감한데, 패턴 변화가 적은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게 될 때죠. 그리고 좌방구는 고공간 주파수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공간 주파수라는 얘기는 바로 패턴 변화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패턴 변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 부분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방구는 저공간 주파수에 더 민감하고 좌방구는 그 고공간 주파수에 민감하다. 자, 공간 주파수, 공간 주파수라 이제 용어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렇게 기능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내용과 연결하자면은 바로 저공간 주파수는 패턴 변화가 적은 전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공간 주파수는 패턴 변화가 많은 부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괄호안에다가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공간 주파수 말고 시간 주파수도 있단 말이야. 즉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자극의 변화가 어느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냐. 이 경우 이제 시각이 되겠죠. 일정 시간 동안 시각 자극이 어느 만큼 빈번하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아요. 이제 차원이 된 공간이냐, 이게 시간이냐, 그 차원밖에 없이 그 안에 이제 그 논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바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자극의 변화가 빈번할 경우인데 그 시간 주파수가 될 텐데 바로 또 좌방구는 이렇게 그 시간 주파수에 더 민감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괄호 속에 있는 말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신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좌방구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즉 좌방구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처리해요. 이 시각의 경우에. 그런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의 경우에도 그렇고 촉각의 경우에도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러한 자극 처리에 좌방구가 우세하다. 좌방구가 잘한다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 바로 시간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제에 좌방구가 더 우세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이 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방구가 우리 앞서 봤듯이 언어와 의식의 기능 편제와 얘기할 때 맨 처음 우리 이제 기능 편제와 들어가기 전에 기능 국수화 얘기하면서 다룬 게 뭐죠? 언어죠. 바로 언어가 이것이 바로 뭐요? 시간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중추 베르니케 브로카가 어디 있었죠? 좌방구에 있었죠. 이것이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좌방구가 고시간 주파수에 우세하며 어. 또 그것이 바로 언어 기능하고 연결돼서 왜 언어가 좌방구에 좌방구에만 그렇게 편제화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것도 서로 이제 논란하고 지금 이제 계속 증거를 찾아 나가면서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좌방구는 고시간 주파수에 우세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하는 그런 자극 처리에 우세해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의 경우도 호세에서 이것들이 아마도 시간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제에 좌방구가 더 잘한다. 그런데 바로 좌방구 같은 경우에 뭐죠? 그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바로 좌방구가 언어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 앞서 우리 불린의 환자와 관련해서 실험 내용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오른손 언어 기능이 좌방구에 있는 경우에 오른손 잡이들 대부분의 경우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보다 오른손을 즉 여기 이 경우에 이제 써놨듯이 한 손을 갖고 요렇게 손 움직임을 할 때 그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 가지고 훨씬 잘하죠. 물론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이 오른손보다 그죠? 왼손을 가지고 두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쓰는 경우에 왼손잡이는 왼손을 가지고 한 손을 훨씬 더 잘 쓰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오른손잡이는 들이 한 손을 가지고 할 때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당연히 잘 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거죠. 그런데 그 그르 그런데 바로 그런 오른손의 그런 숙련된 손놀림이 이것이 바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정확하고 빠른 그러한 어떤 정보 처리를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좌방구의 고시간 주파수의 우세한 것과 관련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숙련된 한 손, 이 경우에 이제 오른손잡이가 될 테고 좌방구에 고시간 주파수가 우세한 사람이 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그 빠른 손놀림, 즉 오른손잡이의 빠른 손놀림이 바로 언어로 연결되지 않았느냐. 즉 숙련된 한 손 운동이라는 것은 뭐 아주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어떤 그런 조상, 시발점으로 거슬러 가면은 결국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생존과
관련해서 직결된 문제가 이제 먹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먹을 것들을 구하고 특히 이제 사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이제 그죠. 두 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손을 쓸 경우에 오른손으로 숙련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좌반구에서 이루어지고 좌반구의 이러한 고시간 주파수 우세성이 바로 그러한 운동과 관련해서 그것이 결국은 언어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중추가 좌반구에 편제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좌반구에 위치한다. 이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고시간 주파수가 좌반구에 우세한 것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요. 이걸 좀 지워볼까요? 지워지지가 않는데 잠시만요. 공유 중지를 다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구조 논리는 기능 논리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생물학적 명제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각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좌우반구의 전문화적 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구조 논리가 기능 논리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바로 구조적인 차이를 여기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안구가 될 테고요. 음. 자, 자, 이것이 이제 안구가 될 테고 빛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려놨고요. 그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안구 안쪽면 여기에 이제 망막에서 이제 망막이라는 것이 여기도 있네요. 예, 망막이 위치하고 빛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리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 망막 두께가 여기 막 크레딧 카드 두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상체, 간창체 요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광수용기라 그러는데 광수용기 빛에 대해서 뭐 수용기, 리셉터 받아들인다 해서 광수용기. 그리고 여기 수평세포, 양극세포, 무축색 세포, 축삭이 없는 세포다 해서 이렇게 무축색 세포로 부릅니다. 신경절 세포. 이건 이제 신경절 세포 이제 섬유, 이 섬유는 바로 이제 축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절 세포 이제 축삭이고.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세분화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의 세포들이 이렇게 그 얇은 망막 안에 쭉 위치합니다. 뭐 이거 두 개만 이 광수용기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개 이상 이제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포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 엄청나겠죠. 근데 그 얇은 망막이라는 거기 이제 위치하는데 지금 망막 안 뒤쪽면 지금 빛이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망막의 뒤쪽 부분에 이제 광수용기가 막 위치하고 그다음째 우리 뭐 수평세포, 그다음 이제 양극세포, 그리고 우축색 세포, 신경질 세포 이렇게 위치합니다. 빛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죠? 정보가 처리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망막에서 신호 전달 방향인데 정보가 처리되는 것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죠. 먼저 광수용기가 이 전자기파,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전자기파에 반응하고 그것이 신호를 양극세포에 전달하고 양극세포는 신경질 세포에 전달하고 신경질 세포가 일으키는 그런 정적 신호 우리가 뭐 익히 알다시피 활동전이가 바로 여기 신경질 세포의 축삭을 타고 쭉 전달되는데 이 신경질 세포의 축삭 다발이 바로 이것이 시신경이 되어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린의 환자 말 얘기할 때 이 시신경을 이루는 바로 신경질 세포의 축삭이 시상으로 가고 시상의 이제 특정 부위 이제 외측설상핵 또는 외측설상체라는데 거기 가서 시냅스하고 그것이 바로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2차, 3차에서 시냅스에서 쭉 정보 처리되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본다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심적 지각 이 경우는 이제 시지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지우고요. 자,
뭐 만약에 이게 여기 망막상에 이런 광수용기가 없다라면은 뭐 아무리 수평세포, 양극세포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 그대로 인제 보지 못하는 거죠. 본다라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나 뭐 우리가 어떤 심적 경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없죠. 예. 자 뭐 요 광수용기 안에도 추상체, 간창체 이렇게 나뉘는데 음 지금 우리가 뭐 추상체, 간창체까지 구분하고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후에 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광수용기가 어 수평세포, 무축세포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수용기가 양극세포랑 어떻게 연결 즉 시냅스를 맺으며 이 양극세포는 또 결국 이 신경질 세포랑 어떻게 시냅스 맺는지를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연결 방식하고 이러한 연결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망막에 있어서 바로 이 가장자리 부분 예 망막이 이만큼이 될 텐데 바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빛이 망막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에서 벗어난 망막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는 지금 이제 광수용기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광수용기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방향을 바꿔서 광수용기가 여기 있고 이것이 양극세포고 이게 신경질 세포요. 이게 인제 망막 뒤쪽이 되겠죠. 이 망막 뒤 여기서 망막 뒤쪽 이것도 망막 뒤쪽 공교롭게 글자가 중간에 있었다. 고게 딱 어떻게 연결되는데 자 이게 인제 망막 뒤쪽이 될 테고 그죠. 이것이 망막 앞쪽. 빛이 이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여기 예 이 경우는 여러 개의 광수용기가 지금 여기는 뭐 막대기처럼 간상체도 있고 이렇게 뽐불처럼 생긴 추상체도 있는데 어쨌든 간상체든 추상체든 다 합쳐서 이 광수용기 여러 개가 하나의 양극세포로 지금 시냅스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극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시냅스하죠. 지금 얘하고도 시냅스하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녀석하고도 시냅스하죠. 지금 이 녀석하고도 시냅스하나요? 뭐 뚜렷하죠. 그 얘는 얘하고만 시냅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하고도 시냅스하고 이 녀석하고도 시냅스하고 이 녀석하고도 시냅스하고 이렇게 돼요. 즉 다수의 광수용기가 하나의 양극세포랑 시냅스를 해요. 즉 수렴된다는 거죠. 이 각각의 광수용기가 빛에 반응해서 만들어진 그 신호가 광수용기가 소수의 상대적으로 적은 하나의 양극세포로 신호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극세포가 또 신경질 세포랑 시냅스하는 거 보면은 이 경우에는 신경세포 이제 하나만 그려 놨는데 신경질 세포 하나에 다수의 양극세포가 지금 신호를 수렴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망막에 있어서 가장자리로 가면 하나의 신경세포가 많은 광수용기로부터 소위 빛이라 얘기하는 전자기파에 반응한 그 신호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망막의 중심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볼 때 가장 어 그 집중되죠. 즉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세세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망막의 중심에 해당하는 요 부위에서는 이런 형태로 광수용기와 양극세포와 신경질 세포가 시냅산다는 거예요. 뭐 하나의 광수용기가 하나의 양극세포와 그리고 하나의 신경질 세포와 시냅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망막 중심에 많이 배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도 광수용기 하나에 양극세포 하나에 신경질 세포 하나, 광수용기 하나에 양극세포 하나, 신경질 세포 하나 이래서 연결되겠죠. 그러면은 이 망막의 중심 부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전자기파 즉 빗자극이란 것은 광수용기 각각이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 양상이 그죠? 각각의 상이한 신경질 세포에 전달되어서 결국 이것이 뇌로 들어갈 때 그 지점마다 빛에 대한 정보가 다 달리 구별되어서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이 부위에
바로 우리 어떤 대상을 볼 때 초점이 맞춰지는 부위고, 그 부위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대상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망막의 중심에 떨어지는 그러한 빛의 반응 패턴은 우리가 더 세세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망막의 주변 부위는 어때요? 그죠? 많은 광수용기가, 이 옆에 있는 신경전 세포는 또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은 광수용기가, 그리고 이것하고 또 중첩해서 여기에 있는 광수용기도 이쪽으로 신호를 주고, 그죠? 또 만약 여기 또 이제 만약이 아니라 실제 여기 또 있는 신경세포는 또 여기에 많이 있는, 좀 지울까요? 지저분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아니, 이 옆에 있는 신경전 세포, 지금 망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신경전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하나의 신경전 세포가 여러 개 많은 광수용기로부터 신호를 수련받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 수련받는 광수용기도 중첩해서 이렇게 막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서처럼, 그죠? 이 양극세포가 또 여러 개의 광수용기부터 신호를 받으니까 서로 오버랩 중첩돼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개의 광수용기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또 옆에 있는 이 신경세포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러 개의 광수용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수렴되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받는 이 신호를 받게 되는 이러한 광수용기도부터도 이렇게 신호를 받아요. 중간에 이제 양극세포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망막 주변에 있는 이 신경질 세포를 통해서 뇌로 입력되어지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은, 그것이 이 망막 중심에 있는 이 광수용기로부터 전달되어서 신경질 세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신호에 비해서 얘는 뭐죠? 정확성이 떨어지죠. 달리 하면 이 중심에 있는 이러한 신경질 세포의 신호 처리는 해상도가 높은데, 망막의 주변부에 있는 이 신경질 세포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들은 그것이 서로 중첩되어지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뭔가 우리 시야에 있어서 딱 초점 부분에 잡히져서 부분적인 것이 다 파악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뭐다라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주변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전체적인 형태가, 그죠? 우리 시야상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느냐 또는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멀리 오느냐를 간파하기에는 이러한 연결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러한 연결 패턴 때문에, 망막 주위의 이러한 연결 패턴 때문에 그 두리뭉실한 형태가, 그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두리뭉실한 형태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지 멀리 오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주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딱 망막 중심에 초점에다가 그 대상을 위치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연결 패턴 때문에, 그죠? 신경질 세포의 신호 처리가 다 각각 상이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즉 달리면 높은 레졸루션 해상도 때문에 바로 초점에 맞춰진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음, 포식자인지 아니면 내가 먹을거리인지 아니면 뭐 사과인지 컵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시지각에 있어서 좌우방구의 그러한 기능 편제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까 망막에서 시작된 그런 신호가 신경질 세포의 축삭을 따라, 축삭을 통해서 그 신호가 결국은 시상으로 들어가고, 시상에서 한번 시냅산 다음에 바로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페이지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시각 페이지에서 비주얼에 V를 따서 B1이라 쓰는 거. 그리고 B1 바로 주변에는 B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3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측두엽 쪽으로 해서 B4가 있고, 이런 식으로 B5는 또 뭐 그런 시지각상의 어떤 대상의 움직임, 위치 이런 것과 관련된 부위라서 B5, B5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그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학자들이 이름 붙이고 그 부위들마다 그런 이제 시지각 안에서도 시각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 처리 안에서도 그런 기능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어, 연구
해놓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뭐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B1까지 뭐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B1 거친 다음에 B2, B3 그리고 각각 이제 시냅스 하면서 소위 어, 본다라는 즉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것이 1차 시각 피질 이후에 두 방향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시각계에서는 큰 두 개의 그런 하위 시스템 경로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보세요. 배측 흐름이다. 이 배는 등배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리 부분, 두정엽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등수리 부분이 결국은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결국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지니까 이 등 쪽과 이어진다고 해서 이건 등배자를 써서 배측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거 배측 경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척뒤엽 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복측 흐름, 이 복자는 배복자를 뜻합니다. 지금 이 라인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그죠? 이 복부 쪽하고 연결되니까 이건 배복자를 써서 복측 흐름 또는 복측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측 흐름은 어디? 두정엽 쪽으로 가고, 두정엽 쪽으로 가고, 그리고 복측 흐름은 어디? 척뒤엽 쪽으로 갑니다. 보시면 척뒤엽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망막의 주변부에서 많은 광수용기가 하나의 신경절 세포로 수렴하는 그러한 연결 방식에 의해서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신경절 세포의 축삭으로부터 신호. 말이 좀 꼬였는데. 자, 망막의 주변부로부터 온 신호들은 바로 이 두정엽 쪽, 즉 배척 흐름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의 중심 부분, 아까 1대1대1대1, 즉 광수용기와 양극세포와 그리고 신경세포가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망막의 중심 부위에서 시작된 신호는 바로 이 척뒤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우 방구에 따라 또 달라져요. 즉 이건 지금 좌방구를 보여주죠. 이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니까 좌방구를 보여주는데 바로 망막 주변부에서 시작된 시각 정보는 배척 흐름으로 가는데 오른쪽 우방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망막의 중심 부위에서 시작된 시각 정보는 척추엽 쪽 복층 흐름으로 가는데 좌방구 쪽으로 많이 가요. 자, 그렇다면 부분을 시지각하는 데는 망막의 중심 부분이 관여하고 전체를 지각하는 데는 망막의 주변 부분이 관여한다. 좀 더 앞선 앞에 그 망막상의 그런 신경세포들 연결 패턴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망막 중심 부분에서 시작하는 즉 부분을 적인 지각의 우세한 것과 관련된 망막의 중심 부위의 신호는 어디? 복척으로 가는데 좌방구 쪽으로 가고 그리고 망막의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패턴 그리고 그것이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는 이제 관여된 신호는 배척을 즉 두정엽 쪽으로 가는데 우방구 쪽으로 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우방구는 전체를 보는데 더 빨리 본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바로 배척 흐름과 관련되고 그리고 부분을 보는데 시간을 좀 더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좌방구 쪽으로 가는 복척 흐름, 즉 망막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그 신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처리하고 복척 흐름으로 가는 즉 축되어 가는 복척 흐름 그리고 그것은 좌방구에 편제화되어 있다. 우방구 쪽보다는 좌방구 쪽으로 간다. 이렇게 즉 구조적으로 그것이 다르고 그것이 이번 시간 봤듯이 전체와 부분, 공간 주파수와 관련해서 시간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바로 좌우 방구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시각 정보의 두 흐름, 웅거라이드와 미시키는 시각 정보의 흐름이 B1, 1차 시각 피질에서 두 개의 지류로 갈라졌다가
외척 전전두 피질에서 다시 합치심을 밝혔다. 외척 전전두 피질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만큼 전두엽인데 이 중심고랑 중심구라고도 우리 배웠어요. 중심구라고 제가 그때 소개했었죠. 중심구. 근데 중심고랑 같은 말입니다. 구가 이제 고랑, 한글쓰기랑 고랑인데 이 앞쪽이 전두엽이죠.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은 전전두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겉질 부분을 얘기하니까 전전두 피질인데 바로 이 부분은 외척 전전두 피질이에요. 내척 외척은 뇌가 자 위에서 보면 저기시 이마 쪽이고 이 뒤통수 쪽이면은 여기서 이제 어, 우방구, 좌방구가 있을 텐데 바로 이 정중간선에 가까워질수록 내측이고 그리고 멀어지면 외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중선 이것을 이제 정중간에 있다 해서 정중선이라는데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측이고 정중선에 가까워지면 내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부위가 바로 여기가 이제 정중선에 해당하는 부위죠. 이 부위. 네. 정중선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이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척 전전두 피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척 전전두 우리 전전두 피질과 관련해서는 기억 가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외척 전전두 피질은 바로 작업 기억이라는 것하고 관련되고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작업 기억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주의 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바로 작업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땐 기억은 어떤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기능적인 것이 의미가 더 많은데 이름을 그냥 처음에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붙였어요. 워킹 메모리라고 붙였는데 이 작업 기억의 기능이 바로 우리가 의식적인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관련돼요. 그래서 여기서 외측 전전두 피질에 합쳐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음, 우방구 쪽이 우세한 배척 흐름이 결국 외측 전전두 피질과 좌방구 쪽에 우세한 그러한 복척 흐름이 바로 외측 전전두 피질에 이렇게 수렴되어지고 물론 외측 전전두 피질에서는 또 이렇게 배척 흐름 쪽으로 그리고 복척 흐름 쪽으로 피드백을 주게 될 텐데 그죠? 이러한 정보가 이렇게 외척 피질에 수렴되어지고 외측 피질과 함께 서로 상호 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바로 아까 본다, 즉 부분적인 것을 본다, 전체적 형태를 본다라는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 경험, 의식 내용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척 접전도 피질에 합쳐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척 혹은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은 형태와 사물재를 다루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복척 흐름은 그죠? 사물의 형태, 즉 부분적인 형태. 그것이 뭐 포식자라도 호랑이냐, 사자냐, 독수리냐, 아니면 떨어지는 뭐 돌이냐, 바위냐 이런 것처럼 부분적인 형태. 그것이 결국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배척 이 부분은 우리 행동과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망막의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온 신호가 두정교 쪽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사자인지 뱀인지 독수리인지 호랑인지 뭐 그런 것들 따질 필요 없이 그것이 일단 포식자라고 전체적인 패턴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뭐 어떤 식으로든 행동 이 경우에 이제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도망을 가야 하니까 바로 그러한 것 우방구 쪽으로 가는 망막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우방구 쪽으로 가는 이러한 배척 흐름은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패턴 파악을 통해서 빠른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절하는 그러한 시각 정보가 처리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치를 찾고 그것이 나에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위치를 찾고 운동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정보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적 흐름은 what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파악한다 해서 what pathway
해서 무엇, 경로 이렇게 또 부르고 이 부위는 그죠? how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도대체 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아까 위치 얘기했죠. 그래서 how 또는 where pass away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어떻게 예 어떻게 경로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어디 경로 이렇게 예 번역합니다. 이름이 많죠. 배척 경로, 배척 그럼 또 how pathway, where pathway 해서 어떻게 경로, 어디 경로 이렇게 다 같은 말이고요. 여기는 복척 그럼 또는 what pathway 또 무엇 경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 지각과 전체 지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죠? 무엇을 시각 경업 중에서 무엇과 관련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시각 경험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자,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그 내용하고 또 관련되는데 여기 보면 크기 대조 착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오렌지색, 주황색 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어떤 게 더 작아 보입니까? 똑같아 보입니까?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커 보입니까? 이게 크고 이게 작죠. 그런데 실제 이거 재어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재어 보세요. 제가 지금 재어 보는 걸 저만 재어 보지 제가 재어 보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영상으로 안 나타날 텐데 이 직경이 이 직경이 이 직경이랑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재어 보세요. 근데 왜 이게 달라 보입니까? 이 주변부 맥락 때문에 그렇죠. 주변 상황 또는 주변 맥락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주변부에 있는 원들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이 주변부의 원들이 작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 그런데 이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원의 이 원을 이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라. 즉 가장자리 부분을 짚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은 처음 시작해서 짚을 때까지 두 경우 다 똑같이 벌려서 짚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커 보이니까 손을 크게 벌렸다가 짚을 때 생각보다 안 크네 해서 좁힌다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연히 작으니까 이거는 작게 시작했다가 가까이 되고 생각보다 크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커졌다 작았다 하지 않고 손가락을 가지고 이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짚을 때는 처음부터 둘 다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납니다. 커졌다 작았다 하고.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큰데 행동상으로는 이 손가락은 둘 다 똑같이 벌려서 똑같이 짚게 되죠. 즉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해서 크다 작다라는 지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착각, 상황 맥락에 있어서 속아 넘어가도 나의 손가락, 바로 보여지는 즉 시각 정보를 통해서 나의 움직임을 그 상황에 맞게끔 딱딱 컨트롤하는 이것은 안 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행동을.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상기라는 것은 앞서 뭐 자기기만 얘기하면서도 그죠 뭐 거짓말장이 좌뇌 이런 얘기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뭐 현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분명히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재보고 이것은 똑같아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맹세하더라도 결국은 이쪽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심리적 경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뭐 아까 뭐 말씀드린 자기기만 뭐 거짓말장이 좌뇌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이 경우에 뭐 다른 감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원리가 이 경우에 시각이라는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내 행동이 실제 대상, 실제 상황에 맞게끔 작동할 때는 이 나의 몸, 행동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가락을 이것을 똑같이 벌려서
하는지 아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갖다 대보면 손가락이 똑같았네. 그리고 뭐 본인은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탁 찍어서 천천히 돌려보면은 두 경우 다 손가락이 똑같이 벌려져서, 그죠? 똑같이 갖다 댄다는 거. 그 이제 바로 이렇게 시각이라는 그 정보를 통해서 내 행동이 실제 대상에 합당하게끔, 이 경우에 뭐 제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속지 않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이 과정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죠. 소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소위 언어적 의식을 하게 되죠. 즉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여전히 아무리 똑같고 행동상으로는 그것이 똑같다는 걸 확인하더라도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게끔 상황과 맥락에서 항상 속는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좌방구의 우세한 복척 흐름, 즉 왓 패스의 무엇 경로를 통한 대상 인식은 우리는 늘 실제와 달리 경험한다. 그래서 뭐 앞선 시간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비유적으로 늘 속고 또 속이고, 그리고 우방구가 우세한 망막 주변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방구로 주로 신호가 입력되어지는 배척 흐름, 즉 하우 패스웨이 또는 웨어 패스웨이, 즉 어떻게 경로, 어디 경로를 통한 우리의 행동은 실제 그대로 거기에 타당하게끔 일어난다는 거죠. 몸은 속지 않는다. 우리 행동반은 속지 않는다는 거. 왜? 망막 주변부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대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에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그죠? 포식 자르면 빨리 그것이 나로부터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위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파악해서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좌방구 쪽에 우세한 복척 흐름을 통한, 즉 그 왓 패스웨이를 통한 그러한 지각처럼 속아 넘어가 버린다면은 상황 맥락에 따라 속아 버린다면 우리는 당장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죠, 바로 진화적인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그거는 항상 실제 대상에 부합하도록 우리 행동을 무의식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보는 겁니다. 지금 행동 얘기하다가 잠시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 결혼 시간에 행동주의 얘기하면서 행동주의의 단점이라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몹쓸 어떤 그런 관점처럼 그렇게 비판하죠. 뭐 제가 또 행동주의를 또 이제 변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을 제가 또 이제 이쪽에다가 또 많은 무게를 둬서 그렇게 변명을 하자면,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해에는 행동 말고도 정신, 마음도 있는데 행동주의는 행동만 바라보니까 인간은 설명하지 못하고 동물밖에 설명 못해. 동물은 정신 없습니까? 동물은 정신없어 생각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 생각인데, 정신이다, 의식이다, 지각이다 이런 용어도 다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앞선 시간에 제가 동물도 의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단지 언어화된 의식이 있을 뿐이지 다른 동물도 의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의식하면은 우리가 하는 의식이 의식이고, 그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다 지금 뭐야,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오늘 첫 시간에도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존재론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언어가 당연히 필요하고 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긴 하지만, 뭘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예. 행동주의. 그래서 그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연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데,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는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다루고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달이 됐습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할 게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하지는 않겠고,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 하는 경우는 심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즉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 그리고 학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그죠? 어떠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그 패러다임에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설명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죠? 최소한의 가정과 최소한의 개념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설명 현상을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그 개념들을 수정하고 이론들을 수정하고 그 패러다임을 교정해 나가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하는 인식론이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학문이에요. 그런데 행동주의는 뭐 행동만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 못한다. 그럼 다른 주의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인지주의가 됐든 간에 뭐 정신분석이 됐든 간에 뭐, 그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우리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거 심리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것, 다른 동물의 경우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것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행동이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왜 행동 얘기 나왔죠? 우리 행동을 속지 않는다는 거. 왜 속으면 안 되죠? 바로 주변부 망막에 떨어지는 그런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지 사자인지 호랑인지 뱀인지 뭐 독수리인지 곰인지 표범인지 이런 거 지금 알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당장에 그것이 나한테 위험한 건지 아닌지, 위에서 오는지 밑에서 오는지 옆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우리 행동을 해야지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바로 주변부로부터 는 그러한 시각 정보는 우방부 쪽에 가고 대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운동을 무의식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살아남게 하는 거. 바로 왜 그러한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특성이 중요하냐. 바로 진화, 진화라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망막 중심부에 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처리하고 시간을 좀 더 소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그 정보는 항상 상황과 맥락에 의해서 속아요. 아무리 이 두 동그라미가 같다라고 100번 맹세해도 이것이 여전히 커 보이는 것처럼 항상 맥락과 상황에 속아요. 이것이 바로 어디 좌방구의 복척 흐름, what 경로, 무엇 경로는 좌방구에 있어야 됐죠. 그죠? 이 좌방구가 갖고 있는 바로 앞선 시간에 언어와 의식과 관련해서 얘기한 바로 좌방구는 거짓말장이고, 바로 이러한 상황, 맥락 파악은 원의 크기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항상 상황 맥락에 의해서 그것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좌뇌는 거짓말장이고 자기 기만하게 되고 타인과 관계를 이루는 사회라는 것은 다 우리에는 속고자 하기 때문에 속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올리버 섹스가 한 것처럼 그러한 심리적 현상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 당장에 생각나는 게 투표할 때 그렇죠. 투표할 때. 그럼 늘 그저 상황 맥락에 의해서 투표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냐, 타당한 그러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뭐 충분히 회의해보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공간지각 편지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준비한 텍스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생물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리네 편재화 현상인데 오늘까지 했던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시 예전에 또 분리네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분리네를 본 것도 결국은 기능 편재와 관련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니까. 자, 뇌의 두방구는 외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능력과 양상에 따라 신체의 반쪽과 그에 해당하는 되뇌 방구가 상호작용을 한다. 음, 즉 오른쪽 부분은 좌뇌와 왼쪽 부분은 우뇌와 연결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대척 지배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Contralateral innovation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지배하는 되뇌방구가 불리는 좌뇌. 왜 이게 지배하는 되뇌방구라면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앞서 봤던 크기 대조 착시에 있어서 우리 몸은 속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은 거의 실제와 다른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의식할 수 있는 것밖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즉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의식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지배하는 대뇌, 그 언어 기능이 또 좌뇌였으니까 지배하는 대뇌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뭐 늘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이 빙산의 일각이 바로 이제 의식적인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을 그렇지 못한데 이 전체가 우리를 구성한다 하면은 결국 지배하는 되뇌방구, 보이지 않게, 그죠? 보이지 않게 사랑할까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일 텐데, 그리고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제 의식적인 생각과 사고에 또 영향을 줄 텐데, 줄 텐데가 주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지배하는 되뇌방구는 좌뇌가 아니라, 그죠? 어, 언어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의식 처리에 우세한 이 우방구와 관련된 이 아랫부분, 좀 무의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집니다. 자, 지금 우방구는 비언어적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앞서 그죠? 베르니케 브로카 할 때 이미 이제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진정 지배하는 되뇌 방구는 좌방구인가요? 자, 어쨌든 지배하는 되뇌 방구라 불리는 좌뇌는 말의 언어와 글의 언어, 즉 구어와 문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언어와 관련해서 이미 금방 제가 베르니케 브로커 얘기했고 우리 앞선 시간에 다뤘던 것이고, 공간에서 정확성, 집중을 요구하는 운동 과제. 예, 이거 앞서 지금 공간에서의 그런 그 시간 주파수와 관련해서 고시간 주파수 얘기할 때, 그죠? 음, 대부분의 경우 오른손잡이고, 그 경우에 좌방구가 고시간 주파수에 우세하고, 그것이 오른손, 두 손을 쓰지 않고 한 손을 쓸 경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쓰고, 그것이 이제 사냥하는 것과 다 관련되어지고, 그러한 어떤 진화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언어화된, 즉 언어란 것도 이것이 아주 그냥 고시간 주파수, 짧은 시간 내에 이 소리 내는 것들을 그죠 빠르게 변화시켜야 되니까 바로 그런 고시간 주파수라는 지각과 관련된 운동인 거죠.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빠르게 하려면은 그 운동과 관련된 어떤 감각 정보들도 빨리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지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감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 운동으로 전환될 때 이것이 다 고시간 주파수는 그죠?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운동들을 그렇게 컨트롤하는데 관여하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한 손을 사용하는 경우 좌방구에 고시간 주파수가 우세한 사람들은 오른손을 더 잘 쓴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언어 기능, 짧은 시간 내에 운동을 요구하는, 감각 운동을 요구하는 언어 기능과 관련되고, 그래서 베르니케 브로카가 좌반구했다라고 아까 얘기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다 함축된 겁니다. 공간에서 정확성과 집중을 요구하는 운동 과제. 그래 계산 등을 담당한다. 뭐 좌반구는 말하자면 좌뇌는 논리적이도 계통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사물과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좌방구 즉 기능이다.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렇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좌방구네, 우방구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뭐 대중서적에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얘기하기도 뭐 여의치 않고 하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해서 좌뇌 인간, 우뇌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뇌 인간, 우뇌 인간은 실제 전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뇌 인간이 있다, 우뇌 인간이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좀 전에 제가 뭐 좌뇌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자면 좌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계통적이라는 것이 뭐 생물학에서 계통 발생적 이런 뜻이 아니라 시스테매틱하게 생각한다. 사고를 할 때 체계적으로
사고한다 해서 바로 이제 체계적 이런 뜻입니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음, 저거는 안 보이네요.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사물과 사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이것들이 좀 이제 과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식이죠. 인식 방법이죠. 음. 반면 운에는 신체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측면의 지각이 더 뛰어나다. 이 부분 전체는 오늘 앞선 시간에 오늘 처음 부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좌뇌보다는 우뇌가 진화적으로 더 오래됐어. 즉 우뇌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뇌는 지금 전체적인 측면 지각에 관련된다 얘기하면서 앞서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했는데 우리 생존과 직결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생존하고 그리고 결국 번식,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직간접적으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귀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좌반구보다 우반구가 진화적 역사가 더 깊다. 즉 먼저 우뇌의 기능이 그죠? 뭐 만들어졌다. 그리고 좌뇌의 기능은 진화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동물에게는 언어적 자의식이라는 게 없고 인간에게만 바로 자연언어를 통한 언어적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좌반구에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는 의식, 즉 언어적 의식이라는 것은 진화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로 운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음, 오래되었고 좌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즉 운해가 진화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은 그럼 좌뇌를 통해서는 뭐 전혀 뭐 음, 의식하는 것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좌뇌를 통해서도 의식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우뇌 좌뇌가 다 각각의 기능 편제화된 의식과 관련해서 기능 편제화된 것이 있고 또 서로 상호작용해서 의식이라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낼 텐데 동물들은 자연언어를 통한 그런 우리와 같은 언어적 의식이 없고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런 언어적 의식이 있다. 근데 그것이 좌반구에 편제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과 함께 다른 동물의 경우도 이렇게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지각 관련해서 생존이라는 문제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우뇌가 진화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결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뇌는 눈과 손을 인도하여 공간을 탐사하고 아까 눈과 손 인도하여 공간을 탐사하고 지금 좀 전에 크게 된 착시가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한 예를 본 거예요. 눈과 손을 인도하여 공간을 탐사하고 우뇌는 속지 않는다 그죠? 우뇌에 의해서 시각을 통한 우리 행동이라는 것이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속지 않고 두 원의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집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며 전체적이다 얘기 나왔고요. 시각과 음성으로 사람을 식별한다. 예, 이 우리 앞서 얼굴 인식에 있어서는 그죠? 우방구가 뛰어나다 할 때 이제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 그 음성 그래서 자연음 그죠? 뭐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바람 부는 소리라든지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들은 우방구가 더 빨리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는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음악에 있어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이렇게 그 노트라 하는 그죠? 음문 그죠? 좌방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지만 그죠? 자연어 어, 자연 자연에서 나는 그런 소리는 그죠? 바로 우방구가 그 우세하게 전문적으로 탐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만든 거지. 그죠? 그것이 자연의 소리라든지 사람의 음성, 그죠? 구어, 어, 자연 언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후반구가 더 우세하게 파악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이 진화적으로 우뇌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얼굴
인식 그리고 자연의 소리 그중에 이제 사람의 음성도 포함될 텐데 이런 것들이 운에 의해서 전문화됐다는 것도 이것도 다 진화적인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운에는 세계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고 더 감동적인 해석을 하면 이 감동적인 해석이 이제 정서적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 뒤에 가서 볼 텐데 운에는 좌뇌에 비해서 정서에 있어서 이것이 우세합니다.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운의 영인과 좌뇌 영인과 이렇게 얘기해 운의 영인과는 뭐 그죠 예술적이고 뭐 좌뇌 영인과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감동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해가 이제 정서에 이제 전문화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것에서 발산된 기분을 더 깊게 채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서와 관련된 얘기겠죠. 자, 그렇지만 외과 수술에 의해 뇌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분리뇌 얘기입니다. 양쪽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실제로 좌뇌 피질은 우뇌 피질의 기능을 조절하고 의식을 통일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인다. 그죠? 좌뇌 우뇌가 교련해서 연결됐을 때는 서로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좌뇌가 의식을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의식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지는 바로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언어적 의식이라고 제가 앞에 언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좌뇌와 관련된다 얘기한 거죠. 뭐 여기서 더 이상 오늘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식이나 능력의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으며 지적 능력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뭐 앞서 우리 불린의 환자 예를 받고 폴의 경우도 봤는데 뭐 그러면 일단 불린의 수술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뭐 그죠? 정상인과는 다르죠. 언뜻 봐서는 일반인들 봐서는 그 구별이 안 되어지는데 그 이제 실험상의 절차를 통해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고 혹시라도 불린의 환자를 보신다면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텐데 그런데 그런 능력이 교련의 절단, 분리의 수술 이후에 그것이 뭐 그 전처럼 아니면 그런 수술을 받지 않은 여러분처럼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모르죠. 예. 그때 오른손으로 고르고 왼손으로 고르고 "뭘 받냐?" 물어보니까 그 각각의 반응이 달랐고 그죠. 좌뇌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그런 언어적 의식이란 것은 상황, 맥락에 맞게끔 아까 크기 대조 착시에서도 인제 맥락,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인제 뭐 좌반구가 어 의식한다 얘기했는데 그 불린 환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좌반구를 통해서 그런 언어적 의식의 그 내용은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거짓말 작화가 되어졌죠. 예. 그런데 그 본인은 몰라요. 몰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불린의 환자의 그런 경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우반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가 좌반구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근데 우방구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좌반구가 다 이런 언어적 의식을 하냐면은 그게 뭐요? 또 빙산의 일각에 비유하자면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부분에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또 이거 상황 맥락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영향받는 이 내용이 그죠? 바로 우리가 실제 아까 몸은 속지 않고 똑같이 손가락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몸처럼 그만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 봐서는 좀 불리는 환자가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리는 환자의 그 내용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고요. 뇌절기에 관한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마이클 가자니가의 주장을 믿는다면 아마도 인간에게 원초적 언어로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언어 얘기 나오죠.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통일된 의식은 바로 이게 우리 의식, 이제 언어적 의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좌뇌 피질의 엄청난 탁월성 덕분이다. 여기서 뭐 엄청난 탁월성 했는데 이것이 문제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 기능이란 것이 이것이죠. 어, 분명히 한계도 있지만 우리 앞서 살펴본 뭐 릴케 씨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오늘 했었지만 분명히 이것이 적응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내용 뭐 우리 심리학에서 그런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기능 그리고 적응이라는 것이 그죠? 이것이 분명히 그것이 한계가 있는 그것이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는 그런 적응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적응이다가 아니라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이것이 적응적인 기능이 부적응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학문이라는 것도 그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주의라는 것은 없어요. 그 심리학이나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 심리학 안에서도 행동주의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는 심리학의 심자도 모르는 소리다라고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 딴소리 갔는데 엄청난 탁월성 덕분이다. 왜? 바로 좌반구의 어디 언어와 관련된 그런 중추, 즉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보셨는데 조금 전에 그 텍스트 읽는 중에도 이 그림 나왔었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은 생물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이라고 장 디디에 뱅상이라는 프랑스인이 쓴 건 책인데 뭐 도서관에 갔으면 그분이 쓴 책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권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생물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심리학의 아버지 분트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이 두 사람 다 철학자고 그리고 생리학자입니다. 저 우리 심리학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 뭐요? 생리심리학자야. 지금 분트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이고 생리학자야.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이름 붙인 자는 생리심리학자야. 이 생리심리학이라는 것이 결국 뭐요? 생물학적 접근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철학적 접근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리심리학이 심리학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걸 푼트와 제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제임이라서 나네. 제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출발이 말씀드렸을 텐데 심리학은 철학과 생리학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심리학 아버지는 철학과 생리학이다. 부모는 철학과 생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철학이 하는 보편적 질문을 생리학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책 제목 관련해서 제가 딴소리를 좀 했고 좀 전에 본 그 텍스트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뭐 분할내 환자가 그래요. 분할내 환자. 우리 앞서 분할내 환자 많이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분할내 환자 그리는데 왼손으로 그려요. 왼손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우방구를 통해서 그린다는 얘기죠. 네, 왼손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우방구를 통해서 그린다는 얘기. 왜? 대척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방구를 통해서 그릴 때는 공간 지각과 관련해서 아까 텍스트에 읽어봤듯이 우방구는 뭐 이렇게 그죠? 입체 형태와 그 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그려내요. 이것이 오늘 첫부터 쭉 얘기한 우방구의 시지각학과 관련된 그 내용과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또 제가 또 뭐 그죠 시간도 그렇고 다시 하나하나 다시 같이 되짚어서 연결해서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려 분할의 환자가 오른손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좌방구에 의해서 그린다는 얘기예요. 좌방구는 금방 텍스트 이렇게 봤듯이 좌방구는 전체적인 형태, 공간 지각 이런 것들에는 얘가 민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그려놓은 거 보세요. 전혀 입체 형태라든지 전체적 패턴을 그리지 못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 그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좌우 방구의 기능이 편제화된다는 것을 공간 지각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보고 그리니까 시각을 통한 공간 지각이 됐죠. 우리는 시각만으로도 공간 지각을 하는 게 청각을 통해서 이 공간 지각을 하죠. 그죠? 어떤 소리가 나면 나로부터 먼지, 가까운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만져봐서도 이제 내가 이 공간상에 어디 위치하며 내가 만져진 이 대상이 나로부터 어디 위치하는지 알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고 그린 것이니까 오늘 앞서 한 시지각과 관련될 텐데 그죠? 시각과 관련해서 오른쪽 왼쪽의 차이 얘기한 것을 지금 여기서 시각과 관련된 공간 지각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까 텍스트 그리고 앞서 오늘 쭉 얘기한 그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분할내 환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